발꿈치가 흉하게 튀어나와 축 늘어진 채 색상마저 칙칙하게 낡은 그 남자의 가디건은 한 번도 좌우 단추 높이가 올바르게 끼워진 걸 본 적이 없다. 수염 덥수룩하고 머리가 반쯤 벗겨진 배 나온 아빠 같은 그 남자의 싸구려 스킨 냄새는 지금은 없어진 지 오래된 동네 작은 목욕탕을 떠올리게 만든다. 미쓰리는 오늘 또 그 남자의 반쯤 까진 정수리를 죽일 듯한 눈초리로 뒤에서 경멸하듯이 쳐다보면서 같은 입사 여직원들과 함께 그 남자 흉을 보며 불타는 눈으로 지그시 입술을 깨물고 있지만 이미 뜨거운 한증막같이 바짝 건조해진 그녀의 가슴 속에는 이제 이 남자 말고는 그 누구도 머물 공간이 없다. 엄마는 물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저주받은 짝사랑의 마법 때문에 오늘 밤도 혼자 술 마시며 울다 지쳐 젖은 눈가로 쓰러지듯 잠드는 가엾은 미쓰리. 안녕하세요. 누구한테 들킬까 창피해서 혼자서만 몰래 듣는 방송 최후의 경제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제 서로 경제 죽이기에 미국이 지금 지난 2달 동안 이런 식으로 점점 더 많은 반도체나 뭐 어떤 IRA 뿐만 아니라 더 많은 행정명령, 그 다음에 아예 돈이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투자를 전 세계 글로벌 투자 자금이 미국, 중국 산업에 대해서 어떤 투자나 지원이나 대출을 아예 못 해주게 막는 행정명령을 지금 의회에서도 법안까지 발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신냉전 시대가 와가지고 계속적으로 정찰 풍선 사건 2월 달에 일어난 것처럼 틈만 나면 앞으로 예전에는 알면서도 이렇게 대충 지나갔던 중국의 산업 스파이 문제 같은 거를 2월 달에 정찰 풍선 문제처럼 더 적나라하게 더 크게 키워가면서 더 지적하면서 그걸로 인해서 애국주의와 안보주의를 부각을 시키면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을 제재하고 경제 디커플링을 하고 자본 디커플링을 하려는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보안 방첩 움직임입니다. 옛날 007 형님이나 MI6네, 아니면 뭐 CIA나 우리 뭐 본 아이덴티티 그런 데 나오는 뭐 가상의 어떤 쉴드는 아닌가요? 예. 그런 방공 방첩 움직임이 이 냉전 시대 때 있던 건데 이게 지금 다시 되살아났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실제로 지금 보면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최신 기술이나 자본의 디커플링 때까지 다 막아버리면 이제 남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스파이입니다. 스파이가 가서 빼오는 거를 예전보다 훨씬 더 이제 국가적인 주도로 치밀하게 한다는 거죠. 미국 역시도 중국이 모든 자료를 공개를 안 하고 다 이렇게 베일에 쌓아놓고 자기들이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어떤 적을 알아야 어디를 공격할지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국의 실제 경제 사정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하는 거를 중국에 들어가 있는 자기들 미국의 어떤 민간 회사나 그런 걸 이용해서 미국도 틀림없이 산업 스파이 짓을 하고 있죠. 똑같습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을 다 감청하고 도청하는 나라인데 그런 거 안 하겠습니까? 예. 그 움직임을 보자고요. 이거를 방첩이라고 합니다. 방첩이 이제 그거죠. 방지한다, 간첩을 방지한다 그 뜻이거든요. 방공, 방첩. 이전에 우리는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많이 이게 학교에 막 큰 간판으로 방공, 방첩 막 옥상에 붙어 있고 그랬는데 70년대 얘기죠. 80년대도 그랬죠. 80년대 세계 뭐 서울 올림픽 이전까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중국에서 일단 이런
새로운 간첩법을 얼마 전에 더 이렇게 내놔가지고 불시에 그 중국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국 기업을 갑자기 들어가가지고 막 다 압수수색 하는 겁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 압수수색이죠. 그런 식으로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들 특히 뭐 기업 감사와 위험 평가 서비스 업체 어디 감히 중국 통계를 들여다보고 우리를 평가하려고 그래. 그런 기업 같은 거는 다 그리고 또 보복성으로도 하죠. 우리 반도체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 근데 중국에 진출한 미국의 마이크론 회사에도 다 들이닥쳐가지고 이 핑계 저 핑계로 다 막 서류 압수수색하고 옐런 장관이 또 말하기를 봐라 이렇게 중국 당국이 미국 기업들을 겨냥해서 강제적인 행동에 나선 일이 이렇게 요즘 최근 들어 점점 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경제 재개방했다고 외국 기업들한테 문을 연다고 아주 개방적으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막 오라고 저번 3월 말에 뭐 3가지 회의를 막 갑자기 다 하고 난리를 치는데 속으로는 이렇게 오히려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하면서 비난을 했다. 즉 중국 가서 기업 활동 하지 말아라. 빨리 더 나와라 하는 거죠. 요즘 어쩔 수 없이 중국이라는 시장을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미국 기업들 중에서 중국에 끝까지 민기적되고 그동안 그렇게 작년 한 해에도 제일 늦게까지 민기적됐던 아주 큰 세계적으로 큰 회사 2개가 바로 애플하고 테슬라였죠. 그런데 애플하고 테슬라도 금년에는 드디어 손 털고 막 나오기 시작했죠. 애플은 그 중국에서 손 털고 나오는데 10년 걸립니다. 지금 다른 데 가서 그렇게 금방 못 옮겨요. 인도나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식으로 이쪽에 말레이시아나 이쪽으로 옮기려고 해도 중국처럼 그 관련 그 부품 산업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공장들의 클러스터가 제대로 돼 있고 거기처럼 그래도 아까 말한 인도나 동남아에 비해서 어떤 서류나 뭐 어떤 행정적 지원이 잘 돼 있는 데가 없고 또 중국이나 한국,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손재주 좋게 똑똑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안을 못 참고 어떻게 되나 좀 살펴보자 하고 민기적되고 있었는데 결국은 팀 쿡도 지난 3월 말에 중국 가가지고 중국이 최고입니다. 중국 만세입니다. 그래 놓고는 지금 거기 갔다 와서 바로 또 저기 불려갔죠. 백악관에 팀 쿡. AI 뭐 대기업 총수들 다 가서 혼나고 왔을 거예요. 설마 또 중국에다 뭐 투자하려는 거 아니지 아마 한 소리 듣고 왔겠죠. 거기서 지금 요새 보면은 매번 이제 다 점점 많은 공장을 해외에 어떻게든 빼겠다고 지금 애플도 그러고 있죠. 오직 지금 테슬라에 우리 일론 머스크 그 양반만이 대놓고 아주 용감하게 바이든하고 척을 지면서 그런 거 없어. 중국이 최고야. 중국이 우리 더 먹여 살려줘. 그러면서 뭐 물론 미국 시장이 더 많이 먹여 살려주긴 하지만 일단은 중국의 여러 가지 혜택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어젠가 드디어 이제 엊그제 처음으로 일론이 이제 다시 한번 또 인도 문을 요새 두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제 중국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중국에서 만든 전기차를 인도에 막 못 팔게 하고 막 여러 가지 인도도 중국만큼 까다로운 애들이죠. 그래서 예전에도 일론이 인도 시장을 탐내가지고 한번 거기서 뭘 해볼까 했는데 막 또 버팅기고 막 말도 안 되는 조건들 다니까 일론이 에라이 니들하고는 안 임마 하고는 나와버렸거든요. 근데 다시 또 들어가서 다시 한번 또 인도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도 결국 이게 정권이 바뀐다고 되는 일이 아니구나. 내년에 바이든이 아니라 공화당이 돼도 똑같게 어떤 일이 돼도 중국과 미국의 산업 디커플링은 1, 2년 안에 예전처럼 뭐 잠깐의 무역 전쟁으로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구나. 다들 이제 전부 그리고 저 뒤에도 얘기하겠지만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런 어떤 국제적인 지정학적 갈등이 있든 없든 간에 장기적인 가치 투자로 보고 항상 그런 거 상관없이 갔던 대표적인 분이 워렌 버핏이셨죠. 워렌 버핏이 작년 3분기와 4분기에 이례적으로 TSMC를 대거 샀다가 바로 그냥 단기에 매도해버렸죠. 그리고 엊그제 나온 뉴스를 보면 TSMC를 전량
이번 1분기에 전량 다 매각해버렸습니다. 워렌 버핏조차도 그런 일이 평생 그 사람은 없었는데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는 요거 회복 안 되겠구나 보는 거죠. 손 빼버리는 겁니다 지금 이 일이. 그리고 왜 그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냐, 이런 일들 서로 국가 간의 어떤 경제 무역을 어떤 척을 지면서 사이가 안 좋았다가 다시 회복되는 건 항상 비일비재했었는데 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심각해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항상 1년 넘게 주장해오지만 사실은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둬야 할 경제 지식에서요, 작년부터 얘기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경제전쟁, 무역전쟁, 정치전쟁의 싸움의 근간은 기축통화 패권 다툼입니다. 그리고 기축통화 패권 다툼이 뭔가를 알려면 돈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명목금리가 뭐고 실질금리가 뭐고 금과 은이 뭐고 지금 요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써놨던 추천글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저를 예전부터 알아오셨던 분들이 아니시면 제 유튜브 채널 보면은 그 채널 들어가면 그 블로그 제 정보란에 링크 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로 오시면 여기에서 오늘의 추천글이란 메뉴에서 조금 어렵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경제지식 한번, 저는 이게 이제 재테크나 뭐 자산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제일 알아야 될 경제 지식이라고 보는데 어디에서도 설명 안 해주죠. 이런 거는 혼자 공부해서 알아내야 되는 건데 혼자 공부해서 알아내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러는 건데 제 나름 A4 용지 몇 장으로 해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이 얘기입니다. 아까 방첩 얘기하다 말았죠. 중국이 방첩 캠페인을 본격화하고 있으면서 또 외국의 미국의 컨설팅 기업을 또 막 때리면서 압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나라의 컨설팅 기업마저도, 외국에 나가서 일하는 자기 나라 기업마저도 대대적인 감사와 압수수색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과 외국의 간첩이 자기 나라 글로벌 기업, 컨설팅 기업에 위장 취업해가지고 거기서 중국의 통계를 들여다보고 경제적인 취약점이 어딘가를 지금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는 자기들이 의심이 들어서 그 짓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하는 일이 똑같죠. 그리고 자기들이 그런 일을 해오고 있으니까 발등에 자기들이 찔리니까 외국 기업도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지켜다 보면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미 눈에 안 보이는 치열한 스파이 활동은 굉장히 많이 지금 치열하게 양쪽에서 산업 스파이죠. 주로 기업 스파이인데 단순히 한 회사에서 보내는 산업 스파이가 아니라 국가에서 보내는 스파이가 위장 취업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틱톡이 그렇게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런 분위기는 계속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냉전 시대를 안 겪은 젊은 세대 분들은 모르지만 저는 냉전 시대를 겪었는데 저도 뭐 어렸을 때 잠깐 겪었죠. 하지만 그 냉전 시대에는 저 나라에서 어떤 물건이 생산되고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무슨 일이 있는가 심지어 소식조차 몰랐어요. 완전 단절되고 살았어요. 지금은 이제 절대 그런 식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겠죠. 세상이 발전했으니까.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과거로 회귀가 될 겁니다. 사회는 경직되고 이런 식으로 외국 기업들을 뭐 자국 기업까지 해서 중국이 스파이 잡아내고 다 막 하니까 다른 기업들 활동이 자꾸 위축되죠. 이거 뭐 논리도 없고 원칙도 없잖아요. 중국은 또 보면은 법적으로 뭐 딱 뭐 때문에 됐습니다. 뭐 와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프로축구 리그에 활동하는 그 우리 선수 한 명이 지금 중국 공안한테 출국 직전에 승부 조작 그런 제보가 있다 해가지고 끌려갔는데 일주일 동안 소식이 없죠? 지금 뉴스들 보셨습니까? 중국은 그래요. 자기 나라에 판빙빙 같은 세계적인 스타도, 영화배우 스타도 탈세 혐의로 조사 들어가 있으면 정확히 무슨 혐의로 끌고 갔는지 얼마나 조사를 할 건지 그런 언론에 아주 그냥 완전히 거의 끌려가서 고문받는지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몇 달 동안 알려주지도 않잖아요. 예, 이런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믿고 들어가서 기업 활동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조사할 게 있다 하면서 한 달 동안 공장 못 열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 그런 일들 했잖아요, 전에도. 그런데 자꾸 뭐 지금 중국에 들어와서 기업 활동하고 투자하라고 하니까 하겠습니까? 이런 행동들 보면 참. 근데 이걸 뒤에 이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게 중국의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2, 3, 4편 앞으로 뒤에 나올 영상들에서 우리가 다룰 얘기인데, 중국의 딜레마예요. 즉 자기들이 서방 어떤 자본주의 국가처럼 전부 개방하고 기업 활동하기 좋게 환경을 개선해주고 자본시장도 다 투명하게 열어서 와서 다 살려라 하는 게 제일 경제를 살리는 좋은 방법이라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흉내는 내는데 실제로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다 자본주의에 다 물들어 버리게 돼서 공산당을 싫어하게 될까봐 겁이 나서 절대 그렇게 못하고, 또 지금 미국하고 이미 전쟁이 시작된 마당에 모든 그 외국 자본이 다 들어와서 자기들 경제가 잠식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이미 경제적으로 식민지가 된 우리나라나 뭐 여러 세계의 다른 나라들처럼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양털 깎기 하면서 경제를 다 폭망시키면서 정권까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방어를 하려고 여러 짓을 이렇게 방첩법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앞다르고 뒤다른, 앞에서는 아유 여기 오면 잘해줄게 해놓고는 막상 막 별 말도 안 되는 짓들을 막 수시로 와서 막 감사하고 압수수색하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는 게 중국 정부의 어쩔 수 없는 딜레마이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정권의 어떤 한계 때문에 중국이 정말로 자기들 맘먹은 대로 경제성장하기가 과연 잘 될지 가장 크게 걸리는 그런 앞으로의 그런 장애물입니다, 이것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중국은 현재 미국의 반도체 압박이나 차후 진행될 여러 첨단 기술 수출 제한에 맞서서 자신들의 은밀한 행보와 정보가 들통나지 않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러면 경제적으로 당하니까요. 그리고 이미 미국과 중국의 국가적 산업 스파이 활동은 전쟁 수준이고요. 바로 이것이 과거 구소련과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방첩법을 지금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미국도 지금 방첩법 어마어마하게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점점 중국 내 기업 정보를 외국의 투자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하는 걸 꺼리고 있죠. 제한하고 있죠. 동시에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의 중국 내 활동도 제한하고 있고요. 아니 중국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라고 해서 우리가 돈 들고 와서 투자 좀 하려고 했더니 재무제표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투명하게 해줘야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여기 우리가 투자할 만한가 볼 텐데, 그런 거 다 공개했다가 외국 자본이 침식을 해갖고 자기들이 달러 자본이 해먹을 만큼 해먹고 쏙 빠져가서 망하게 하면서 그런 식으로 양털 깎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떤 미국의 사주를 받은 글로벌 투기 자본, 대표적인 게 예전에 조지 소로스였죠. 제가 예전에 어디서 얘기했었나요? 카미카제와 디아블로라는 그 시리즈, 그래서 예전 그 20세기 때 영국이 당한 거, EU 유럽연합이 당한 거, 일본이 당한 거, 이미 기축통화 패권의 잠재적인 경쟁자로 쭉 올라왔던 20세기에 걔네들을 다 그런 식으로 죽여놨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번에는 우리는 저놈들처럼 앞으로 당하지 말아야지 해가지고 달러 자본을 계속 십몇 년 전부터 줄여오고 미국 국채를 계속 내다 팔고 금을 어마어마하게 모아온 거잖아요. 미국은 그걸 딱 보는 순간 억지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때부터 더 풀기 시작했죠. 15년 전부터. 그러면서 금에 대항해서 은 선물 시장을 JP모건에 넘겨가지고 전 세계 금과 은의 상품 거래 선물 시장을 뉴욕하고 런던에서 꽉 잡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세를 조작해버리고 지금 어마어마한 인플레를 만든 다음에 마침 터진 팬데믹과 지역 전쟁을 이용해서 이제 디커플링을 일으키면서 이제 상대국 경쟁국들의 경제를 압박하는 작전에 들어간 거잖아요. 제 영상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지금 얘가 뭔 얘기를 하는데 알 듯 말 듯 아리송. 제 얘기가 그렇게 긴 흐름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경제 채널에서 얘기하는 단기적인 그런 누구나 아는 얘기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뭐. 그렇다는 얘기죠, 지금. 네. 이런 뉴스가 얼마 전에 나왔어요. 미국 제재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되는 자기들 중국에서 생산할 수 없는 첨단 반도체겠죠. 그거를 몰래 서류를 조작해서 몰래 우회 구입을 해갖고 자기들 미사일이나 레이더나 그런 데 대한 군사적 용도로 쓴 것이 들통났대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간첩들 엄청 많이 들어와 있겠죠. 산업 간첩들. 우리 맨날 첨단 기술 중소기업에 그런 기업 다 뺏기잖아요. 매수되고 돈에.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런 게 들키니까 화들짝 놀라면서 예전보다 훨씬 더 자국 정부에 대한 해외 접근을 제한하면서 다시 점점 더 옛날 주계장막, 대나무 죽자죠. 판다가 하는 주계장막의 시절처럼 점점 외국에 대해서 예전하고 더 틀리게 더 정보 공개를 더 이렇게 기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간첩 방지법이라는 겁니다. 국가 안보를 최근 몇 주간 간첩 방지법을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그러면서 특히 정보 수집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을 보통 우리가 컨설팅 업체라고 하죠. 그런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뭐 눈에 불을 켜고 그냥 못 살게 군다는 거죠. 어디 우리 중국 정보 경제 규모 우리가 어디가 아프고 부채가 어느 정도고 실제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 다 알아간 다음에 니네 미국 저기 백악관에다 다 넣어갖고 우리 공격하려고 하지 하는 거죠. 지금 방어하겠다는 거죠. 이런 신냉전 시대에 진행 중인 무역 전쟁과 경제 전쟁에서 기업 활동에 대한 이런 방첩 움직임은 사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갈수록 서방 진영과 중국 간의 기업 활동과 투자를 여러 가지 안보 이유로 시간이 갈수록 더 제한하게 되는 거고요. 미국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볼까요? 미국이 얼마 전에 자기네 이제 기업이에요. 그 록웰 오토메이션이라고 그 회사가 중국에도 이제 그 사업장이 있는데 거기를 조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이용해서 자기네 중국에 대해서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사이버 공격 시스템 해킹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 역시도 이제 간첩 방첩법을 통해서 중국하고 이렇게 여러 개 있는 사업장에서 거기에서 어떤 간첩이 산업 스파이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미국에 대한 자료나 정보나 어떤 시스템 해킹 등 뭐 그런 것들이 있지 않나 하고 눈에 불을 켜고 똑같이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건 역시도 경제인들 이런 기업인들은 불만이 많겠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중국 가서 사업을 못하게 하고 거기 안 되겠어 철수해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지금 어떤 서방 제조업체가 중국에서 기업 활동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너무 우리를 막 한다. 근시안적인 방법이다 하는데 그런 푸념을 해봤자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은 이거를 더 심하면 심했지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죠. 제가 10년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빨간 글씨로 적은 겁니다. 현재의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냉전 시대를 겪지 않은 세대들이다. 심지어 월가의 전문 펀드 매니저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죠. 그들이 경험했던 지금까지 나름 잔뼈가 굵었다고 하지만 자기들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경제 환경의 경험도 이데올로기 냉전은 그 안에 없었고요. 전부 다 사회주의에 입각한 경제 논리가 제대로 작동하는 세계화 시대였죠. 하지만 지금 이번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15년 전부터 준비된 지금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팬데믹과 마침 일어난 팬데믹과 전쟁 등을 통해서 이러한 인플레가 철저히 고착화되기 시작했죠, 지금. 왜냐하면 지금 작년부터 1년 넘게 그 어떤 때보다도 가장 높고 급격한 수준으로 빠르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 지금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헤드라인 수치는 떨어졌지만
어느 일정 이상으로 안 떨어지고 근원 물가는 더 안 떨어지고 버티고 있는 게 미국도 그러고 유럽도 그러고 다 그러죠 지금. 캐나다가 제일 먼저 G7 선진국가 중에서는 원래 이제 G6였죠 예전에는. G6였는데 거기 이제 캐나다가 나중에 합류해서 G7이 됐죠. 근데 그 캐나다가 우리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하고 제일 먼저 금리 동결을 했었습니다. 2차례 동결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도 연초에 할 때도 호주나 캐나다가 금리 동결을 한 거는 정말 괜찮아서가 아니라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에 엮인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더 했다가는 조금 경제 어디가 부러지겠다. 일단 좀 여기서 좀 쉬어가자 한숨.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쪽 캐나다 중앙은행이 말하는 그런 정치적인 언변을 그대로 믿으면 안 되고 그런 속사정이 있는 것 같다고 제가 그때도 지적을 했었죠. 근데 바로 며칠 전 뉴스에서 제가 얼핏 봤는데 더 이상 캐나다나 호주도 지금 항복하고 있습니다. 말 썰 푸는 거 보면 그렇게 좀 지켜보자 해서 지금 2달, 석 달 계속 지켜봤는데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금리 인상 시작해야겠다고 슬슬 지금 초를 치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안 좋은 게 집값은 제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연착륙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데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동결하고 한 2달, 석 달 있으니까 집값이 다시 슬슬 올라가요. 근데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까지 그렇게 만약에 앞으로 쉽게 안 간다고 하면은 이거는 더 큰 폭탄이 되죠. 다들 고민이 지금 높아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움직임은 그 수면 아래에서는 기축통화 패권을 둘러싼 마스터 플랜 제가 계속 오래전부터 진행되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예. 그럼 마스터 플랜 이른바 화폐 전쟁이고 기축통화 패권 시즌 2라고 저는 얘기했고 좀 메타포적으로 은유적으로 지난 블로그 내용에서는 지구 정지 작전이라고도 제가 불렀었죠. 예. 그에 따라서 이제 이념 전쟁은 필요에 의해서 다시 중용되었어요. 위에 방첩법 같은 거 보셨죠? 이데올로기 이념 전쟁이 다시 시작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RA 법도 지금 미국 대통령이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이 있는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삼성 대기업한테 돈 조금 주면서 자기네 나라에 공장 지어라 한 것도 참 웃긴데 뭐라고 합니까? 중국에 니네 저기 공장 지을 때 어느 뭐 나노 수준 이상으로 첨단 기업은 더 이상 그 제품은 어느 정도까지만 생산하고 더 많은 첨단 제품 거기서 아주 공장 증축도 하지만 다 지시를 내리잖아요. 이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기업에 그렇게 해도 이거 난리가 나는 거죠. 무슨 공산당 독재국가도 독재국가야? 하는데 근데 왜 지금 이게 가능한 세상이 됐습니까? 정치 논리가 지금 이데올로기 새로운 신냉전의 이데올로기 이념 전쟁이 이미 시작됐고 이게 작년 우크라이나 전부터 해가지고 금년 중국까지 해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지금 1년 넘게 언론을 통해 가스라이팅이 된 거예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지금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뭐 그런다고 막 다 들고 일어납니까? 근데 중국이 저렇게 나오니까 어쩔 수 없지. 다 그런 식으로 지금 가잖아요. 이 대중의 큰 대중들이 절대 이건 아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변치 않는 가치관들이라고 믿지만 그거 조정하는 거 굉장히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런 것만 나쁘게 배워갖고 써먹는 애들이 정치인들, 사이비 종교인들, 주변에 사기꾼들 많잖아요. 이번에 라더견 대표인가 그 양반도 원래 PC방 옆길로 정말 그 소수의 구독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늙으니까 옆길 새는 거 매번 참고 정말 부처님들 사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나중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다 참고 들어주시죠.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더 이상 경제 논리에 의해서 시장이 변할 거라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경험했던 경제 환경처럼 예상해서는 안 된답니다. 진작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지금은 이미 아직도 그렇게 생각 못 하시면 크게 지금 뒤처지는 거고요. 지금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거대 투기 자본들 그런 투기 자본들도
지금 미국의 대통령까지도 우습게 보는 투기 자본들마저도 이번에는 우리 생각하고 틀린다고 지금 발을 빼고 있다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제가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러시아 펀드 ETF 투자 실패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었죠. 저번 영상 마지막에 제가 넋두리 끝나고 그때도 아무리 저기 전쟁하네 뭐 어쩌네 지금 이래도 자기들이 지금까지 내가 펀드 매니저만 30년 20년 한 사람인데 결국은 다 돌아오게 절대 걱정 말아오고 그때 헤지펀드 사모펀드들 다 우르르 러시아로 들어가가지고 러시아 펀드 ETF 저 마지막에 죽자 했죠. 어떻게 됐습니까? 왜 이러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죠. 예전에 제가 한번 얼핏 넋두리 노가리 까다 얘기했지만 개성공단 사례에 대해서 제 경험도 한번 예전에 젊은 날에 경험도 한번 들려드렸었죠. 어떻습니까? 그때 개성공단에 그 들어가던 사장님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제가 일하던 사업장에 그 밑에 국민은행에 맨날 오는 VIP 손님. 그분 참 재밌고 입담도 좋고 각그랜저 타고 다니시면서 크게 큰 돈은 사치는 안 하시는데 오면 꼭 커피 한잔 하면서 이 얘기 저에게 했었거든요. 개성공단 얘기도 많이 듣고 그때 백화점에 납품하는 신사복 남자 정장 그런 거 하시던 분이었는데 그거를 옷감을 그대로 그 재단을 하는 게 그 독일 기계인데 한 대에 1억 2억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개성공단에 넣으면 이제 전국의 유명 백화점에 신세계 현대 다 넣으시면서 그분이 그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서로 돈을 못 빌려줘 난리였죠 그때. 그래가지고 은행권에서 대출을 크게 받아가지고 그때 그 독일에서 그거를 몇백 대를 몇백억이죠 수입을 해가지고 개성공단에 쫙 깔아놨다고 제가 들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권 바뀌면서 또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전 국민한테 이런 식으로 이데올로기 가스라이팅이 되고 하니까 하루아침에 그 개성공단 문 닫아버렸죠. 근데 그 닫고 그러면은 그 안에 정부 말만 믿고 들어가서 자기 인생을 돈을 걸고 그 사업을 벌린 사장님들은 보상이 됐나요? 안 됐다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그러면 온 국민이 사실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념은 나도 저놈들 꼴 보기는 싫은데 근데 이 개성공단에 믿고 정부가 들어갔으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었어도 그 대한민국 정부의 정통성이 계속 이어지는 건데 국가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피해 구제 보상은 어느 정도 해주고 하다면 그런 거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은 저도 그때도 들었었거든요.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게. 근데 이게 옛날에나 일어났던 일이지 했지만 다시 작년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또다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국 나스닥에서 미국 상장을 해가지고 미국의 투자 자금을 받는 지금 여러 가지 그런 중국의 기업들이 있죠. 알리바바 징동닷컴 해가지고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돈 투자 자금이 많이 빠져나갔다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그것도 얘기를 지적을 했었죠. 왜냐면은 자꾸 자기네 나라 와서 자기네 증권시장에 상장을 해가지고 자기네 나라 투자 자금을 받아먹고 크는 꼴도 이제 못 보겠다는 거예요. 트집을 계속 잡는 겁니다. 이 기사가 그거거든요. 회계감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상대 적성국 기업에 대해서 M1 트집 잡기하고 제재하는 거는 중국이 예전에는 다른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산당이고 우리가 이런 꼴 하는 거 꼴 보기 싫으면 나가. 니네 아니어도 우리 중국에 들어와서 장사하고 싶다는 애들 많아 하고 중국만 그렇게 어쩔 건데 하면서 배짱 튀기면서 중국이 그런 짓을 지금까지 해왔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중국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미국도 똑같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할 줄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야? 이 중국 놈들 그동안은 좀 싸게 거기서 물건 생산할 수 있어서 봐줬는데 니네 이제 끝난 거죠. 좋은 시절. 중국이 유럽도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너희들의 그 불공정한 무역 거래, 투명하지 못한 그 중국 정부의 간섭, 지원금, 투자 자본시장에서 그런 규제. 지금까지는 중국이 돈이 되고 하니까 그래 하면서 다 뒤에서 어이구 그랬어요 하면서 그래도 좀 어떻게 좀 예외를 인정해주고 했지만 이제는 니네가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똑같이 나와 그렇게 되고 실제 그렇게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 행정부, 상원, 하원, 그리고 국방부가 아닌 재무부 장관인 옐런까지도 나서가지고 재무부 장관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국방부 장관이 경제보다 안보가 우선입니다.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이 나와가지고 투자금지 행정명령 뭐 이런 거 하면서 경제인들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안보가 경제보다 중요하다. 샷다 마우스 닥쳐라. 뭐 니들 뭐 개성공단하고 똑같은 거죠. 우는 소리 그만해. 안보가 더 중요해. 지금 이렇게 된다는 거를 재무부 장관이 직접 입을 열어서 천명을 했잖아요. 자, 이제 정말 시대가 벌써 이렇게 바뀌었구나. 이제 슬슬 실감들이 되시죠. 앞으로는 아니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하다 말았죠. 즉 다시 한번 결론입니다.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앞서는 시대라는 거고요. 예. 여기 또 빨간색. 사실상 중국이 앞으로 예전 팬데믹 이전 시대처럼 경제 성장하기가 쉽지 않은 진짜 이유. 제가 중국 경제 전망을 아주 안 좋게 보는 이유가 지금부터 나옵니다. 물론 그 전까지 지금 시리즈로 제가 뭐 중국 안의 부채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오늘 여기까지 지금 다루고 있지만 진짜 가장 큰 이유는 요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중국이 뭐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거기도 고령화 사회가 시작됐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치고 올라오는 동남아의 제조업에 비해서 중국은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 지금 미국하고 갈등 때문에 지정학적 위험도가 증가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되지만 진짜 큰 이유는 지금까지는 중국은 사회주의 반, 개방 경제 반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떤 나라는 공산사회 사회주의인데 경제만 있어가지고 서방의 자본주의를 일부 차용해서 똑같이 돌아가는 그러면서 좋은 혜택 꿀 빨아가지고 중국 경제가 성장하는 그 혜택은 보고 그러면서 사회는 자기들 공산당한테 유리하게 그대로 끌고 가는 그런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이거저거 다 할래 뭐 그거죠. 다른 나라들은 그건 안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공정 경쟁하고 무역 거래에 있어서 공정하게 거래해야지 하는데 중국만 싫으면 말고 어쩔 건데 우리가 이렇게 인구가 많고 장사가 많이 됐는데 싫어? 하면서 배짱을 튕겼다는 거예요. 그게 전랑 외교라는 겁니다. 중국의 전랑 외교가 전투 늑대라는 뜻이거든요. 똥배짱이라는 거예요. 어디 가서 강압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공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중국은 이렇게 할 거야. 싫어? 그러면 경제 보복. 아니면 와서 중국 와서 장사하지 마. 그런 식으로 자기들 그 경제 시장을 볼모로 해가지고 사람들 이렇게 외교에서도 강짜를 막 놨던 게 중국의 전랑 외교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결과적으로 그동안 어떤 나라에서도 혜택받지 못했던 특권을 혼자 많이 누리면서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겁니다. 20, 30년 동안. 그 이유는 바로 어느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매력적인 시장 조건. 중국이 어마어마한 인구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경제 체제에서도 다른 나라에서 중국 너네만 또 저래 하면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도 배짱 외교를 했고 그것이 바로 힘있게 어디 가서 중국 저놈들은 뭘 믿고 저렇게 건방지게 하는 그런 전랑 외교의 뿌리가 될 수 있는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2010년대가 되니까 중국은 이제 단순히 세계의 매력적인 소비 시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아주 주요한 공장과 생산 라인에 대해서 거대한 역할을 아주 독점적으로 담당하게 돼서 이제는 점점 더 중국을 요구를 무시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죠. 중국을 배제하고는 세계 경제가 돌아가질 않게 됐으니까 더 힘이 커진 거죠. 그래서 절대로 중국을 이제는 배제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모든 세계의 경제의 축은 달러 패권이 약해지면서 중국으로 넘어가서 중국이 차기 패권국이 될 거다라는 게 이미 한 5년 전부터 그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과 전설적인 CEO들과 월가 구루들이 한 입으로 얘기하고 책까지들 다 퍼냈던 얘기입니다. 그러죠? 그런데 갑자기 아까 얘기한 15년 동안 진행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그 마스터 플랜이 뭔지는 또 제가 얼핏 저의 어떤 그래서 그 죽음의 섬 셔터 아일랜드
죽음의 섬 셔터 아일랜드라는,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입을 빌어서 뒷부분, 맨 뒷부분에 제가 길게 대충 써놨었죠. 그 음모를. 그래서 갑자기 팬데믹이 오고 전쟁이 터지면서 그 전까지는 불가능할 거라 모두가 생각했던 중국과의 디커플링, 탈세계화라는 말도 안 되는 헛된 시도가 지금 저러다 금방 끝나는데 지금 2년째 잘 먹혀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리고 2023년도 금년에 와서는 계속해서 미국이 열심히 우방들을 포섭하면서 본격적인 경제 전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작년보다도 훨씬 중국의 입장이 힘들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갈수록 점점 더 많은 서방 연합국들이, 특히 G7이죠. G7은 전 세계에서 제일 힘있고 잘 나가는 7나라가 모이는 건데 그 7나라가 다 미국 편이죠. 미국 자기 친한 친구들이에요. 카톡 단톡방 만들어 갖고 일진 모임 만들어서 다들 학교에서 부러워하죠. 저 잘 나가는 일진 애들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똑똑하고 지네 엄마 아빠도 다 어마어마한 사람이래. 다 그 무리에 못 끼어서 안달이죠. 그런데 그 무리에서 미국이 시킨 대로 누구 하나 다 왕따 시키고 죽이는 건 일도 아니죠. 지금 G7 회의가 얼마 전에 일본에서 열렸잖아요. 며칠 전까지. 지금 거기서 나온 얘기도 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중요하게 이제 한 그 일진 무리에 끼고 싶어 하는 부러워하는 애들, 후보자들 한 6명, 7명을 항상 초대를 하죠. 우리나라도 거기 초대됐잖아요. 그래서 옆에서 같이 구경하라고. 그러면 괜히 또 우리 같이 못 살다가 좀 먹고 살만하게 된 나라 국민들은 야, 우리 저런 G7 제일 잘 나가는 일진들 모임에 우리 비록 들러리지만 옆에다 껴주네. 괜히 가슴이 뿌듯해져. 요즘 말로 웅장해지죠. 그거 다 노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분위기 다 그렇게 보여주고 니들도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협조해라 하고 길들이는 거고. 그죠? 좀 서운한 거 있어도 그런 데다 한번 끼워주면서 못 모르고 뭐 야 우리 한국까지 딱 해서 G8으로 만들어준대 뭐 설레발들. 그거 물어보니까 이번에 그 미국 대표가 왜? 금시초문 얼굴 벌게지는 기사죠. G7이 그런 단체라는 걸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막대한 자국의 경제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결국은 손을 끊었잖아요. 다들 이건 절대 안 된다. 푸틴 역시도 야 우리랑 니들이 아무리 미국이 뭐라 해도 완전히 경제적으로 우리 스위프트 방출하고 뭐 이놈들 봐라 해외자산 금이랑 다 동결했네. 그때부터 뒷골이 쌓이겠지만 그래도 우리랑 모든 교역을 끊는다고? 우리가 지금 전 세계의 어떤 식량 우크라이나랑 해서 식량도 그러고 지하자원도 그러고 거기에다가 유럽은 우리 에너지 없으면 당장 난리가 나는데 그것만은 절대 안 될 거야 했는데 지금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러시아가 아니라 다음 타겟인 제가 작년부터 지적했던 것처럼 중국이잖아요. 중국과의 디커플링, 경제분리, 자본 분리까지 지금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끊임없는 노력과 각 나라 정부의 친미 세력들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기축통화 패권 전쟁이라는 거죠. 다만 여전히 중국은 현실적으로 여러 나라들이 현재 중국 시장 의존도가 아주 크고 특정 산업 섹터에서 단기간에 대체할 수 없는 독과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장점이자 믿는 구석입니다. 그렇죠. 당장 이제 미국의 강요를 따라가기에는 밥줄이 너무 걱정되는 여러 나라에다가 실익을 추구하라고 중국은 계속해서 권유 중이죠. 회유하고 압박하고 뭐 하면서 또한 중국과 거래하고 있는 미국 내 대부분의 기업들 아직도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중국하고 연결돼서 중국 내 공급망하고 연결돼서 이렇게 기업 활동을 하는 기업들이 미국 전체 기업의 약 과반이 넘는답니다. 52%랍니다. 근데 자꾸 미국 행정부와 재무부가 저런 식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기업 활동하기 힘들게 만들면 미국 안에 있는 기업들도 타격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미국은 선거가 있는 나라니까 압박해라. 그래서 이 일을 뒤돌려라 하고는 미국 정치권의 로비도 많이 가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민주당과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제재가 기업인들의 반발을 사서 무력화되도록 자꾸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즉 민주국가의 지지율과 정치권 분열을 유도하는 거죠.
중국은 그게 사회주의 국가라서 자기들은 안 되니까요. 미국의 약점이라고 보는 거죠. 즉 많은 나라들과 기업들한테 집단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반발하라고 막 부추기는 거예요. 내년 또 선거가 있으니까요. 미국은. 그러면서 동시에 상대적으로 중국은 전 세계에 착하고 공정한 면을 보여주고 우리 변했다. 예전하고 틀려. 우리도 너희들의 기업 활동을 잘해주고 우리 중국하고 같이 경제 성장하자 하면서 동시에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 뭐 이렇게 나쁜 놈 아니다. 러시아하고 많이 관련은 됐지만 우리 러시아나 이란처럼 이렇게 경제 제재하려고 하지만 우리 누구보다도 평화를 원해 하면서 이번에 드디어 시진핑의 그 밑에 특사가 유럽 15개 국가에 대해서 순방길을 오늘부터인가 올랐죠. 우크라이나 특사 자격,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 특사 자격으로 다 가면서 휴전을 위해서 이 전쟁을 평화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해보자 하고 자기들이 그런 평화의 어떤 특사다 하면서 지금 유럽 순방길에 중국에서 드디어 오른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손을 써서 젤렌스키가 바로 어제까지 유럽을 다 돌았죠. 영국을 마지막으로 해가지고 영국까지 돌았어요. 바다 건너 영국까지. 그래가지고 미리 다져놓은 거죠. 중국 애들 와가지고 안 넘어가게, 유럽 정상들 안 넘어가게 얼마나 지금 다시 한번 결속을 다진 거죠. 지원도 이제 무기 지원도 많이 받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중국 특사가 와서 우리가 뭐 저기 평화를 위해서 휴전을 합시다. 우리 중국이 책임지고 러시아를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겠어. 그런 말을 하고 다녀도 이제 그 와중에 지금 벌써부터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2, 3일 전부터 빵빵 어마어마하게 지금 터지고 있죠. 서로 공습 들어갔죠. 시작된 거죠 이미. 그러면 뭐 참을 수 없는 부분을 미사일로 때리면 러시아도 못 참으니까 보복으로 또 우크라이나 어딜 때리겠죠. 그러면은 아무리 중국 특사가 유럽을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도 휴전할 마음이 있대더라 이렇게 잘해보자 하는데 뉴스에는 바로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어디 때려서 민간인 몇 명 사망 그런 뉴스 나오면 중국의 그런 노력이 다 퇴색이 되잖아요. 중국의 위치가 뭐 평화 중재자라더니 말로만 저러는데 지금 야 니네가 돌아다니는 사이에 지금 전쟁이 이 난리가 나고 있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국제 정치와 외교 활동이 이런 식으로 갑니다.